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의 정체 모를 오래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저택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 저택이라고 불리었으며 아무도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아무도 섣불리 귀신 저택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무성했다. 밤마다 저택에서 흐르는 여인의 흐느낌, 창문 틈으로 보이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저택 안을 배회하는 발소리 등등 말이다. 젊은 탐험 정신이 넘치는 삼총사가 있었다. 이름은 경민, 서연, 그리고 지훈이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괴담이나 도시 전설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귀신 저택에 직접 가보자고 결심했다. 그들은 저택에 들어가 영상 자료로 신비로운 현상을 기록하고 친구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 달 밝은 밤 그들은 저택으로 향했다. 깜깜한 숲을 지나 오래된 대문 앞에 도착한 그들은 전동 손전등을 들어 저택을 비춰보았다. 저택은 생각보다 더 으스스했다. 정원에 자라난 수풀이 이곳저곳을 불규칙하게 뒤덮고 있었고 부식된 저택의 외벽은 여러 해 동안 관리되지 않아 칠이 벗겨지고 있었다. 저택에 들어선 그들은 우선 거실에 모였다. 생생히 당시의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를 켰다. 처음엔 별다른 일이 없었다. 빈 방, 망개진 가구들, 그리고 먼지 쌓인 바닥뿐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가면서 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갑자기 저택 전체에 깊은 적막이 감돌았다. 갑자기 서연이 부엌 쪽에서 무언가 들린다고 말했다. 미세한 종소리처럼 땡그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것이었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에 도착하자 아무도 없었다. 흔들리는 창문 캐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경민의 카메라가 갑자기 화면을 흩뿌렸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우는 장난스럽게 아마 고장났나봐. 이럴 때 꼭 배터리가 방전된다니까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들의 등 뒤에서 낮고 깊은 하울링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벼랑간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걸 느끼며 뒤돌아봤다. 다시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빈 공간뿐.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 달아나지 않고 끝까지 탐험해야 한다고 다짐한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층계는 마치 아무도 두드리지 않은 드럼 소리처럼 삐걱거렸고 그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문제의 발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2층 복도 끝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리가 반복해서 이끌고 간 곳이 바로 이 방임을 알게 되었다. 밖에서 볼 때와 다름없이 방은 비어있었다. 창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조명도 없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방 안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여있는 거울이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상하게도 거울에는 3명 중 누군가가 비친 모습이 없었다. 오직 서연과 지훈만 보일 뿐. 경민의 모습은 그림자가 들이운빈 공간밖에 보이지 않았다. 혼란스러워하며 거울을 다시 쳐다본 그들은 멀리서 누군가의 희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경민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급히 다가갔다. 숨어있던 벽장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의 페이지는 낡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일기에는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밤마다 들리는 휘파람, 소리에 대해 서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갇힌 영혼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 글자는 충격적이었다.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듯이 너희도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일기장을 읽자마자 모든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그들은 저택에 갇히게 되었다. 손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윙윙거리며 모든 것을 삼킬 듯한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 순간 거울 속 경민의 비치지 않던 모습이 이들을 싸늘히 웃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저택에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으나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저주라도 걸린 듯 모든 전자기기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서 본 일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찍힌 영상마저 음산한 웃음소리와 함께 중첩돼 기록되어 있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저택을 두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신경을 쏟지 않기로 했고 그 삼총사는 다시는 그러한 탐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택에 겪었던 그 긴 밤의 섬뜩한 기억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잊히지 않을 공포의 이야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바쁘던 어느 날 나는 마침내 오래도록 계획했던 외딴 시골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나는 인터넷에서 찾은 작은 민박집을 예약했다. 민박집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도시에서는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출발 전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민박집에 대한 글을 발견했다. 글쓴이는 그 민박집이 예전에 폐교된 학교 건물이었다고 했다. 그런 배경을 가진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것 자체가 기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여행 당일 나는 길 안내에 따라 빽빽한 숲길을 지나 드디어 그 민박집에 도착했다. 오후 늦은 시각이라 주변엔 어둠이 서서히 깔리고 있었고 민박집 주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머니는 무척 친절해 보였고 나는 오랜만에 시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기분 좋은 시작을 기대했다.
민박집은 전형적인 한국식 가옥 구조를 띠고 있었고 내부는 깔끔하면서도 다소 낡은 느낌이 들었다. 방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푹신한 이불 위에 누워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알 수 없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호기심과 살짝의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소리가 나는 곳은 다름 아닌 복도의 끝에 있는 작은 문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문은 열쇠가 걸린 채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비록 할머니에게 물어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일이었지만 왠지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혀 내 방으로 돌아와 잠들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악몽을 꿨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목소리와 함께 낡은 학교 복도를 헤매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그 작은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고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 소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문은 오래전부터 잠겨 있었고 원래 교장실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가 많아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머니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여전히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낮 동안 마을을 둘러보고 친절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 마을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민박집이 위치한 곳이 예전엔 마을의 유일한 학교였고 어느 날 갑자기 폐교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주민들이 불가사의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그날 밤 다시 찾아온 소리에 나는 이번엔 결심을 했다. 무엇인가가 나를 그 문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말이다. 나는 준비해온 작은 도구로 자물쇠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뒤이어 내 뒷목을 찌르는 한 개의 느낌과 함께 어지러운 그림자들이 나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깼다. 창밖엔 이미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내가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움을 감추고 서둘러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날 준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할머니는 내가 다시 방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내게 건넸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때 같은 오래된 일기였다. 나는 그것을 덮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결심하며 민박집을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그 일기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다. 마침내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펼쳤을 때 그 안엔 폐교된 학교에서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고와 고통받았던 한 영혼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이로 인해 나는 한동안 그곳에서의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가끔씩 밤중에 그 학교를 비추던 달빛 아래 문득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아마도 아직 그 영혼이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에 지어져 당시에는 최신식 건물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낡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났고 이제는 몇 가구만이 남아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특히 13층이 비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웬일인지 그 층에 발길을 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층에서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다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젊은 부부가 그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그들에겐 갓난아기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집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아파트 13층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아내는 종종 알 수 없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불안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기가 갑자기 이유 없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 아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춥고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려져 있는 낙서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낙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였고 오지마, 살려줘 같은 글씨가 무질서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당장 그것을 지웠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그녀에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을 데리러 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같은 꿈을 꾸게 되면서 점차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설득해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사 준비가 거의 되어갈 무렵 아내는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그녀의 아기를 안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쫓았지만 결국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고 아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정신없이 아기 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정말로 꿈에서 본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고 그 순간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방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함께 아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은 아파트에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하루도 더 그 아파트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날 밤 모든 것을 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아내는 인터넷에서 그 아파트에 대해 조사하다가 그 유령 여자가 사실은 그 아파트 13층에서 과거에 살았던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이유로 사망했고 이후 그녀의 혼령이 그곳을 헤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아파트 13층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층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아파트 전체도 내려앉아 마침내 철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여전히 그 밤을 잊지 않고 가끔씩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